손주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주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딸이 손주 태어난 날부터 한 달에 몇만 원씩 넣어두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빼냈습니다. 아내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고 딸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케이크 대신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도 옆에는 계약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빈 통장 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돌 때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 그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길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도, 도로가 난다는 말이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도, 부동산 사무실 벽에 붙어 있던 화려한 조감도가 그저 사람을 속이기 좋은 그림이었다는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진 못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손주 통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빈 통장 표지를 한참 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길이 없었던 건 그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제 길도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 재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기 사건들을 가족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구조를 참고했지만 등장인물과 가족의 사연은 실청 몰입을 위해 각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다시는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시설 관리만 보던 사람입니다. 학교 공부는 길게 못했지만 도면 한 장 펼쳐놓으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무너질지는 누구보다 빨리 봤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고 제 밥줄이었고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40 가까이 한 직장에서 버텼습니다. 명절에도 비상대기라며 가족과 떨어져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벌어다주고 말없이 지키고 말없이 늙어가는 것. 그게 우리 세대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정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책상 정리하고 나오는 그날 오후의 햇빛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평일 오후 2시의 햇빛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시간엔 늘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은퇴 첫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상한 게 생기더군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양말을 신은 채로 그냥 다시 앉아있게 됐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점점 가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옆에 늘 앉아있고 텔레비전 앞에 늘 있는데 아무도 굳이 말을 걸지는 않는 가구. 아내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가? 같은 말도 없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물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결정할 일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움받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게 훨씬 아프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사느라 바빴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이 우는 소리부터 들렸고 아빠 잠깐만 하고 끊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운한 게 아닙니다. 다 사느라 그러는 거 알지요. 다만 저는 사느라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사느라 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뉴스를 틀면 집값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 세대가 어떻게 집을 못 사는지. 저는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뭐 하나 남기지 못한 사람.
은퇴해서 집에 박혀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 거울을 보는 게 점점 싫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얀 게 싫은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하얀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식당에서 옛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 실장이라고 합시다. 저보다 10살쯤 어린 친구였고 사람이 점잖았습니다. 형님, 이거 인연 아닙니까? 은퇴하고 처음으로 누가 저를 형님하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 형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한 말인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다가 김 실장이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별것 아닌 척 웃었습니다. 그냥 노는 거지. 형님 같은 분이 노시면 안 되죠. 형님은 현장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미 반쯤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누구도 저에게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일주일 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잠깐 사무실 한번 들러보세요. 그 사무실은 동네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지도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도시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에 역이 들어옵니다. 빨간 깃발 옆에 작은 글씨로 예정이라는 글자가 보이긴 했는데 잘 안 보였습니다. 형님, 이게 발표만 나면 그때는 못 잡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아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저는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등이 깜빡깜빡 다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천천히 보세요. 형님 안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면을 들여다보는데 도로 표시 옆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계획 도로. 그 아래 또 한 줄. 개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저는 그 글자를 분명히 봤습니다. 평생 도면을 봐온 사람이 그 글자를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런데 못 본 척했습니다. 그 글자를 인정하면 김 실장이 제게 부탁한 판단이 흔들리니까요. 그 글자를 인정하면 저는 다시 판단할 일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거 무슨 말이야? 형님,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어디나 다 들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햇빛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집에 들어갈 이유가 생긴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옛 후배 하나 만났어. 좋은 거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래, 뭔데? 땅이야, 작게 하나. 퇴직금에서 조금만. 아내가 국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얼만데? 얼마 안 돼. 일단 알아만 둬. 알아만 두라는 말 당신이 자주 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시를 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 다시 갔을 때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 중에 3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알지요. 그래도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실장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형님, 큰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가시면 돼요. 도장을 찍는데 종이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빨간 자국이 그날 이후로 자다가도 떠올랐고 밥을 먹다가도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으로 옮긴 사람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에 대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잘 될 거야. 말로 하지 않은 그 말이
그 밤 제가 아내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자리에서 식구들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아버지가 작게 하나 시작했다. 땅, 아주 작게. 아들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디인데요? 아직 정확히 말하면 안 된대. 발표 나면 그때. 아버지, 다음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 전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자각도 없이.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일단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무실을 몇 번 더 다녀왔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또 한 분 들어왔어요. 형님, 옆필지 시세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형님, 이거 발표 나면 형님 안목 다들 인정할 겁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따뜻함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자리에 자꾸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 이제 그 땅 한번 가보자. 김 실장이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형님,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다음 달이면 정리됩니다. 다음 달에도 김 실장은 또 미뤘습니다. 형님, 이번 달도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항공사진은 좀 가져왔어요. 사진 속 길은 가늘었습니다. 논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 하나 다닐까 말까 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 몰래 거실에 앉아 지도 앱을 켰습니다. 그 땅이 있는 동네 이름을 검색하고 위성사진을 켜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과 밭이 이어져 있었고 그 땅까지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내 발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른 화면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모든 걸 알면서 끝까지 못 본 척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실 다음에 올 제자리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잠은 점점 줄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새벽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안 자? 그냥 잠이 안 와서. 당신 무슨 일 있어? 없어. 가을이 왔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 주 안에는 잔금 해주셔야 지분이 유지됩니다. 한 분이 미루면 전체가 흔들려요. 저는 통장을 한참 봤습니다. 남은 건 아내가 평생 모은 예금이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아내가 펜으로 직접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늙어서 쓸 돈.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사유는 어떻게 적을까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고요. 은행을 나오는데 손에 든 봉투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세상에 그렇게 무거운 봉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잔금을 붙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끝에는 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제 모습. 그 그림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냥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여보, 이거 노후자금 통장 해지된 거야? 응. 다른 데 좀 갈아탔어. 더 좋은 데 있어서. 어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평소의 아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나 그 통장 표지에 뭐라고 적었는지 알지? 우리 둘이 늙어서 쓸 돈이라고 적었어.
알아. 그 돈을 당신 혼자 갈아탔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강을 하나 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땅 위치 좀 알려주세요. 한 번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요. 저는 또 둘러댔습니다. 아직 개발 전이라 자세히 말하면 안 된대. 아버지, 그건 좀 이상해요. 땅을 사셨는데 위치를 자식한테도 못 알려주는 게요? 저는 결국 집원을 불러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혼자 가요. 아버지는 안 오셔도 돼요. 화를 내지 않는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아, 가서 너무 자세히 안 봐도 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베란다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좁은 농로, 철조망, 잡초가 무성한 빈 땅, 농로라고만 적힌 도로 표지판, 마지막은 멀리서 찍은 풍경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산 그 땅이 작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풍경 안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내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아들이 노트북을 펼쳐서 사진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가만히 봤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아내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여보, 여기 길이 없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 아버지, 도로가 난다는 말 어디에 적혀 있어요? 김 실장이. 김 실장이 아니라 종이요. 종이에 어디 적혀 있냐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가장 큰 거짓말은 따로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실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마지막 잔금이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2천만 원만 추가로요. 못 채우면 지금까지 넣은 게 위험해집니다. 지금까지 넣은 게 위험해진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말이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는지 저는 그때 직접 겪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거표지에 손주가 돌 때 찍은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칠만 불리는 거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잔금만 맞고 한 달 안에 다시 채워 넣으면 돼. 성공하면 손주에게 더 많이 채워줄 수 있어. 지금 다시 떠올려도 그때의 제가 가장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자녀분 명의 통장이라 한 번 더 확인드립니다. 네. 그 네 한마디가 제 평생 가장 무거운 네였습니다. 봉투를 옷장에 넣으면서 저는 거울 옆을 비스듬히 지나갔습니다. 제 얼굴을 그날 보면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가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딸은 그 며칠 전부터 손주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다고 분주했습니다.
아빠, 이번 생일에는 손주 통장에 좀 보태려고. 다음 학기 학원비 미리 좀 내려고. 저는 입이 말랐습니다. 그래. 그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 됐을 거야. 한참 안 봤거든. 손주 생일 전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그 통장 말이야. 은행 가서 보니까 해지가 됐다는데.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아빠가 있어? 아빠, 그래. 전화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숨소리였습니다. 울음보다 숨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저녁에 가. 오빠도 같이 갈 거야. 그 돈 어디 갔는지 아빠가 직접 말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를 다 꺼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김 실장이 준 도면, 항공사진, 통장 해지 내역. 그것들을 식탁 위에 차곡차곡 올려놨습니다. 이걸 펼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걸 펼치지 않으면 더 큰 게 끝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과 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습니다. 손주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안 데려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신호였습니다. 식탁에 5명이 앉았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손주 사진이 붙은 빈 통장 표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그 통장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게. 딸이 통장을 식탁에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빠, 그 돈은 땅 살 돈이 아니었어. 안다. 아는데 왜 가져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신 그 땅 차가 못 들어가요. 그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가족 4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4사람의 눈이 한꺼번에 저를 향하는 그 순간이 제 평생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도면 봤을 때 이상한 글자를 봤어. 계획도로라는 글자. 그게 확정도로가 아니라는 뜻이야. 나도 알았어. 모를 리가 없지. 평생 현장에서 일했는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했어. 그 사람이 형식적인 거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었어. 현장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꾸 미뤘어. 그때부터 이상했어. 그런데 안 갔어. 가면 끝이 보일까봐. 가면 내가 틀린 게 들통날까봐.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도 앳때도 켰어. 위에서 봤지. 길이 없는 거 사실 그날 밤에 거의 다 봤어. 그런데 화면을 껐어. 너희 엄마가 들어와서. 아내가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 사이에 잔금을 더 넣었고 예금을 해지했고 그 다음에는 손주 통장까지. 저는 거기서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그 단어를 입으로 직접 내뱉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손주 통장까지 건드렸어.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틀린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무서운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제 가슴을 관통해서 뒤쪽까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 평생. 아내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눈물이 더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땅 사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큰 거 해달라고 했어. 돈 1억 원 참을 수 있어. 우리 둘이 일해서 다시 모으면 돼. 그런데 당신이 매일 나한테 거짓말한 건 다시는 못 돌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아빠가 늘 말이 없으셔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빠는 우리 편이 아니라 아빠 자존심 편이었어. 저는 그 말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한테 속은 피해자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아버지는 매일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안 났습니다. 식탁이 한참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늦었지. 속은 게 창피한 게 아니었다. 너희 앞에서 틀린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웠다. 식탁 위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체면 지킨 거였다.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 왜 돈이 다 사라진 뒤에 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식탁 모서리를 한참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손주 생일이야. 그래. 그런데 나는 오늘 아빠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 앞에서 처음으로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날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단어가 흔들리는 걸 본 사람은 평생 그 흔들림을 잊지 못합니다. 가족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케이크 상자를 식탁 한쪽에 놓았습니다. 손주가 안 와서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딸도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문 앞에서 딸이 잠깐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갈게. 다음에 다시 올게. 언제일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길게 들렸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닫혔습니다. 쾅 닫힌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손주 사진이 붙은 통장 표지가 남았습니다. 그건 접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표지를 식탁 한쪽에 똑바로 세워뒀습니다. 손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자세로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그 시계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은 늘 그랬듯 형님 하고 받았습니다. 김 실장, 이제 형님 소리 그만해. 네? 그 도면, 그 항공사진, 그 도로 표시,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나는 너를 신고할 거야. 전화 너머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떨림은 도장을 찍을 때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동네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경찰서에 다녀올게. 그동안 일들 다 신고하고 올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다녀와. 그 두 글자가 그날 제가 들은 가장 무거운 두 글자였습니다. 물론 그 말이 용서를 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짓말 위에 서 있던 한 사람을 한 발만큼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를 다 가져갔고 진술을 길게 했습니다. 진술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입으로 다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가족 앞에서도 못한 말을 처음 보는 경찰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체면도 지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주 사진이 붙은 빈 통장 표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방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 좀 다녀올게. 손주 통장 다시 만들려고.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저는 빈 통장 표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번 손주 통장을 해지했던 그 은행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작은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예금주 명 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평생 가장 천천히 쓴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 입금하시겠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큰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넣어주세요. 새 통장이 나왔습니다. 겉표지는 깨끗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사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빈 통장 표지를 꺼냈습니다. 거기 붙어 있던 손주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서 새 통장의 같은 자리에 다시 붙였습니다. 사진이 살짝 비뚤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서 똑바로 폈습니다. 그날 저는 손주 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돈은 비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짓말을 넣지 않았습니다.